1994년 9월 27일 스스로 인간이길 거부했던 지존파를 검거해 유명해졌던 서울 서초경찰서로 한 남자가 자수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조서를 쓰기 전에 지존파보다 더한 놈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니 기자를 먼저 불러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존파와 자신을 비교하고 싶다며 지존파와 같은 감방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바랐던 것과 같이 지존파 못지않게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그의 이름은 온보현. 사건 당시 38살이었죠. 온보현은 전북 김제군에서 오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해서 학령 미달로 군대도 면제됐어요. 어릴 때 온순하고 착했던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쁨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삶에서 문제가 됐던 건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자랐죠. 24살이 되던 때 결국 분노가 폭발했고 아버지와 심하게 싸운 뒤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는 혈서를 쓰고 집을 나와 서울 수유리로 왔어요. 그가 집을 나온 지 3년 만에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로 인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온보현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졌죠. 서울로 올라온 그는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는 등 막일을 하다가 택시회사에 들어갔고 이후 채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가족, 친구, 친척들과 연락을 끊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어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1994년 8월 온보현은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약 20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보고 더 화가 났죠. 이때부터 살인 계획을 세웠고 숙부 집에서 4일 동안 지내면서 이웃으로부터 삽과 낫을 빌려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 구덩이를 팠어요. 숙부는 그가 선산에 벌초를 한다고 생각하고 기특하게 여겼죠. 그리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려고 살인 수첩까지 장만합니다. 구체적인 살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그가 전에 했던 택시기사 일을 떠올렸고 차고에 세워져 있던 강북 수유리의 국제운수 소속의 서울 1바 1287 스텔라 차량을 절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사리 쪽으로 이동해 대진운수 경기 1바 1237로 번호판을 위조했죠. 당시에는 가공이 쉬운 납으로 만들어진 번호판을 사용했던 시대라 안 그래도 차량 번호판 위조가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1994년 8월 28일경 온보현은 강동구 암사동 사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태웠죠.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학생증을 뺏은 뒤 야산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온보현이 차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크게 외치면서 영동고속도로 이천 부근에서 도망칩니다. 온보현은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를 뒤쫓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9월 1일 온보현은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곤지암 주차장에서 에스페로 차량의 택시를 훔쳤고 택시회사 이름과 번호판을 바꾸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거리로 나갔죠. 새벽 1시에서 3시경 43세의 권모 씨를 차에 태워 구리 안산고속도로 입구에서 성폭행을 한 차례 한 뒤 그의 고향 쪽인 김제 영천마을 야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앞서 파놓았던 구덩이 옆에서 한 차례 더 성폭행을 합니다. 그 후 온보현은 피해자의 입과 팔 그리고 다리를 포박한 뒤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권 씨는 그가 숲 근처에서 잠깐 잠을 자는 사이에 도주해서 인근에 위치했던 공사장의 인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한편 잠에서 깨고 난 뒤 권 씨가 도주한 사실을 깨달은 온보현은 그날 아침까지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그가 운전하던 택시를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본 후에 그날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내용은 온보연의 살인 일지에 쓰여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나의 범죄 행각은 전혀 모르는가? 김제경찰서, 바보 녀석들. 라고 말이죠. 이후 경찰은 지난 5년간 소유리 근처에서 일했던 모든 택시기사들의 이력서를 수집했고 피해자와 대주신문을 통해 범인을 확정짓고 범인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9일 뒤 온보연은 저녁 8시 30분경에 서울 독산동 부근에서 호텔 종업원이었던 21살의 엄씨를 태웠어요. 온보연은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서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야산으로 끌고 갔죠. 거기에서 성폭행을 2번이나 하고 피해자를 나무에 포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를 죽이지 않은 채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말한 뒤 2차 범행을 하러 야산을 내려갔어요. 아주 다행히도 이 틈을 타 피해자는 포박을 풀고 도주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녁 8시 30분경 양재동 부근에서 회사원이었던 26살의 허씨를 태웁니다. 서초 톨게이트 부근에서 허씨를 칼로 위협했고 전날 피해자를 포박해놨던 야산으로 끌고 갔는데요. 포박해놨던 엄씨가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3번이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에 분노가 가득 찼죠. 허씨를 나무에 묶고 검은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린 뒤 허씨를 시험합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떠난 척 10m 밖에서 허씨를 지켜봤죠. 온보연이 주위에 없는 것 같자 허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포박을 풀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허씨의 얼굴, 무릎, 다리 등을 삽으로 끔찍하게 폭행한 뒤 도주했어요. 상처가 심했던 허씨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됐죠. 더 안타까웠던 건 허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어요. 범행 현장에서 벗어난 온보연은 신한은행 풍납동 지점에서 허씨의 외환은행 카드를 이용해서 61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CCTV에 찍히면서 9월 27일 전국에 지명수배되는 계기가 됐죠. 온보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또 다음날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 부근에서 회사원이었던 19살의 노씨를 태웁니다.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한 뒤에 노씨를 칼로 위협해서 김천시에 위치한 여관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어요. 노씨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고 차분하게 행동했죠. 이때 온보연은 피해자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하면서 홀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노씨의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고 다음날 새벽 노씨를 고덕동에 위치한 집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노씨를 데려다 준 9월 14일 가락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H모 특수학교에 근무하던 24살의 교사 박씨를 태웠죠. 가락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했는데 되려 박씨가 온보연의 손목을 잡고 핸들을 꺾는 등 심하게 반항합니다. 이에 극도로 흥분한 온보연은 박씨의 허벅지와 배 등을 수차례 칼로 찔렀어요. 이 과정에서 온보연은 흉기에 자신의 손을 베이게 됩니다. 이미 많은 곳에 자상을 낸 온보연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도로변으로 이동해서 박씨의 배를 힘껏 찔렀고 그곳에 시신을 유기했죠. 이후에 상처를 치료하고 운신하기 위해서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모 여관 3층의 구석진 방에서 13일 동안 숨어 지냅니다. 손을 베인 온보연은 범행을 중단했는데요. 이전까지 겪을 수 없었던 피해자의 심한 반항으로 본디 소심하고 용기가 부족했던 온보연은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의욕을 잃게 됐죠.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는 마지막 희생자였던 박씨의 거룩한 희생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당시 경찰은 여전히 온보연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였던 박씨는 실종 13일 만에 사체로 발견됐죠. 며칠 후인 1994년 9월 20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가 검거됩니다. 이어서 온보연과 관련된 강력범죄 사건도 공개수사가 시작됐죠. 대대적인 공개수배와 더불어 그가 택시기사이자 범행의 택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불신검문 수사가 시작됐어요. 공개수배가 되던 날 온보연이 서초경찰서에 자수하러 온 겁니다. 1994년 10월 31일 서울지검 강력부 박충근 검사는 온보연이 훔친 택시를 이용해 부녀자 6명을 납치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들어 그를 구속했고 기소한 지 18일 만에 사형을 구형했죠. 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사회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과대망상과 자기과시욕에 빠진 살인마일 뿐이다. 2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정조를 유린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고 온보연이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됩니다. 1995년 11월 2일 지존파 등 19명과 함께 온보연의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온보연은 자신과 같은 흉악범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자들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주고 형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실험용으로 필요한데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크게 2가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해소와 영국의 콜린 아일랜드라는 연쇄살인마처럼 유명세를 얻는 거였죠. 그는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아버지가 다시는 고향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 당시 오늘 신문에 내 기사가 탑이냐 지존파가 탑이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지존파에 대해 집요한 경쟁 심리를 표출했어요. 그가 작성한 살인일지에도 지존파를 언급하면서 지존파는 6명에서 5명을 죽였지만 나는 혼자 2명을 살해했으니까 계산해보면 내가 지존파보다 더 세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온보연의 살해는 여성에 대한 깊은 분노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성장해서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마의 보편적인 사례라고 하죠. 어머니의 자살과 집을 떠나기 전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해 여자가 미워졌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사건 이후 번호판 위조가 쉽다는 점 때문에 교통부 안전관리국에서 번호판 양식을 개정했어요. 사건 당시에나 지금이나 경찰이 많이 무능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전국 경찰서가 공조 수사만 했어도 사건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을 피력했죠. 특히 3번째 피해자인 엄씨가 횡성 야산에서 도망쳤을 때 경찰 수사의 기본인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를 강가한 데다 온보연은 엄씨에게 친구를 데리고 돌아온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그 장소에서 잠복 수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비판했어요. 또 당시 실종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던 경찰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차 살해 피해자이자 마지막 피해자인 박 씨의 부모에 따르면 실종된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단순 치정 문제로 인한 가출로 여기면서 무시했다고 했죠. 2009년 부녀자 연쇄 납치 살인마 강호순의 검거 이전에는 성인 여성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단정하고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장기 실종 및 미제 사건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경찰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한 명의 경찰관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약 393명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도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 사직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인구수도 저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경찰분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인생의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내 나이만큼 사람들을 죽이겠다 결심했던 옴보연의 잔인한 살인 행위는 다행히 멈춰졌지만 옴보연 때문에 이유도 없이 처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